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선언의 독립과 선언 청주 재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우송해 드린 참선 수행이라고 있죠. 여기에 조사선의 수행 체계를 내가 써놓은 것이 있어요. 요하고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번에 그 교육원에서 선언 총람을 만든다고 해서 선언의 역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선언의 역사를 쭉 쓴 원고를 보냈습니다만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선언이다, 뭐 유론이다, 이런 것이 없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대소성 경전이 무질서하게 전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인들이 처음에 무척 곤혹스럽게 생각했어요. 인도에서는 체계 있게 원시불교, 소성불교, 대성불교가 체계 있게 역사적으로 정립됐는데 1세기 전후를 해서 실크로드 상인을 따라서 유행성들을 따라서 인도의 불교 경전이 중국에 질서 없이 대소성 경전이 한꺼번에 막 밀어닥치니까 중국인들이 어떤 것부터 이해해야 될지 당황스러죠. 이것을 체계 있게 정립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의 교판입니다. 그리고 유행성들이 인도에서 무질서하게 오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는 왜 이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누구냐면 중국의 중화민족들이 아니고 오랑캐족이었습니다. 오랑캐족이 누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외민족입니다. 만리장성 바깥의 민족이 누구냐 하면은 탁발시족이라든가 이런 오랑캐족들이 조그마한 군소국가를 만들었어요. 전진이라든가. 우리나라가 불교가 전래된 것이 전진 북연의 시대에 불교가 전래됐죠. 이렇게 조그마한 오랑캐족들이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하면서 중국에 불교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중화민족들은 5,000년 이상의 언어 문자 예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게 인도에서 전래되고 있는 불교 오랑캐의 가르침인 불교를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사에서 중국의 불교가 중국인들의 국가에서 공인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당나라 태종이 처음 공인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냐면 오랑캐족들이 중국의 낙양 장안을 지배하고 낙양의 불교 국가를 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오랑캐들이 불교를 일으켰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싸움은 잘해갖고 중화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싸움을 해서 여자도 데려가고 재물도 찰탈하고 이렇게 국토를 빼앗아갖고 살지만은 항상 마음에 문화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 문화와 정신을 자기네들의 민족 문화와 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랑캐족들이 인도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계빈 지역에서 고성들을 10만 대군을 거느려서 구마라집 한 사람을 모셔오고 싸움을 해가면서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하면서 고성을 초빙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성들이 오랑캐족들의 왕실에는 항상 국사로 모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의 국사제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사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불교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 민족 정신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티베트입니다. 티베트는 언어도 없었어요. 언어도 없었는데 티베트가 당나라 초기쯤 됐죠. 그때 인도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 불교에서는 선성들이 그 당시에 도낭을 거쳐서 티베트 라사에까지 교화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티베트에서는 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중국의 문성공주라고 하는 공주를 전쟁을 통해서 공주를 자기 이제 왕으로 맞이하다 보니까 공주가 갖고 간 것입니다. 불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봉하게 되니까 불교가 민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고성들이 유행성들이 불교를 봉파하기 시작하니까 티베트 불교가 전래된 거예요. 근데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어서 티베트는 그 당시에. 그래서 티베트는 어떤 불교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것 같아. 티베트 시손 택천 왕이라고 왕이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유명한 까말라시라라고 하는 유명한 고성을 초청하고
중국의 마연 선사라고 하는 선사를 초청해갖고 라사에다가 두 사람의 논쟁을 붙였어요. 이게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어는 논리가 없다 그랬죠? 인도에는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논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선이 일체의 논리를 초월하고 사유를 초월한 경지에서 깨달음 경지를 전개하는 선이 대화의 논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티베트에서 쫓겨나면서 티베트 사람이 인도의 불교 나란다 대학의 밀교 불교를 받아들이갖고 모든 것을 산스크리트를 토대로 해서 티베트 언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언어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지고 경전이 티베트 경전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중화민족들보다도 오랑캐족이 불교를 자기 민족들로 만들어. 그 대표적인 것이 북이시대입니다. 북이시대에 달마가 그 북이의 낙양에 와서 벌어진 낙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나라 신라의 모델과 같은 도시입니다. 신라에. 예를 들어서 황룡사 구청탑이 있었죠? 낙양의 북이시대에 국력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 구청탑이 있었습니다. 그 구청탑을 어마어마하게 장엄스러운 구청탑, 사찰, 낙양 그 전체가 사원의 도시였습니다. 하나의 사원의 도시. 그 기록에 낙양가랑이라고 하는 책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오랑캐족들이 탁발시족들이 자기네들의 민족 정신을 한민족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불교가 토착화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고성들을 초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성들이 다양하죠.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은 역경성, 참선만 하는 사람은 선성, 또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율성, 신통묘용을 갖고 있는 신의의 선성,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시다 보니까 선언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은 중국의 조사선의 선언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하면은요, 기록상으로서는 백장 청규부터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선언이 있었어요. 사조 도신의 그 쌍봉산, 동산 법문도 선언이고, 또 천태지의 그 도량도 선언이고, 전부 다 선언이었지만은, 왜 그러면 선언이 마조의 제자 백장해로부터 선언이 독립됐는가 하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선언을 독립하고 청규를 제정한 것은 선언이 전통적인 사원인 유런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하나의 사철에서 선빵 만들고 율법 만들고 이렇게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찰에서의 모든 생활 기준은 무엇이냐? 육시행도라고 해서 도안이 처음에 중국의 성녀들의 생활 규범을 성제를 만듭니다. 성녀들이 생활제도, 이것을 성제라 그럽니다. 성제가 우리가 지금 사찰에서 생활하는 수행의 규범에 보통 여기에서 발전된 것이 뭐냐면은 청규입니다. 청규. 여기에서 성녀들은 출가했으니까 부처님의 석시에 성을 따야 된다. 그래서 석도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을 석시로 하고 육시행도로 하루에 6대에다가 도를 행하는 의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3번 앱을 하지만은 2번 앱을 하죠. 아침, 저녁은. 6번, 하루에 6번 시간을 나누어서 법당에 가서 예불을 하고 참회를 하고 육시행도했어요.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 모든 규칙이, 기존적인 규칙이 도안이 골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씩 성제가 많이 발달되고 또 행호유리라고 하는 그 유리도 만들어지고 삼위유리도 만들어지고 그 조금 더해서 이제 청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규를 만들면서 유론에서 독립해갖고 독자적으로 선성들만의 생활의 규범의 체계를 만든 것이 청규입니다. 근데 여기 천은 청규를 토대로 해서 선종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점이 무엇이냐?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만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전 가면은 대웅전은 불전이라고, 법당이라 그러죠? 대웅전은 불전입니다. 부처님을 봉안하는 것은 불전이고, 법당은 무엇이냐?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법당을 만들었냐? 불전을 세우지 않았어. 불전이란 건물이 없어요. 왜 법당만 했냐? 살아있는 주지가 살아있는 부처로서 중생교화를 했어요. 입심출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생교화를 행화라 그러는데, 행화라 그래요. 그래서 육조해능을 육신의 보살,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고 육조해능을 육조 단계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부처라고 하는 이름까지 사용하지 않아요. 조사선 시대에서는요. 그래서 부처님을 안 모시고 살아있는 주지가 법상, 단상만을 딱 만들어 놓고 단상에 올라가서 그대로 법문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엄청난 변형이죠. 예. 또 하나의 주장은 무엇이냐? 보청법을 제정해서 전 대중인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의무 규정을 제공했다. 보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모두 한꺼번에 다 청하는 법칙이다 하는 보청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새 여러분 울력이죠? 울력인데 요즘 울력은 뭡니까? 조금 청소하고 물 좀 깃고 나무 좀 나르고 이렇게 소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것도 선언 청규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요 당시에 소임은 10가지 소임을 분류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 보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임을 하든 관계없이 보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노동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생산 노동이 무엇이냐? 땅을 개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중에서 살다 보니까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생산 노동을 하는 것을 보청이라 그래요. 소임은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는 생활의 규정을 제가 보니까 여기도 내가 좀 언급했지 싶은데, 하루에 새벽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교의 전통에 따르지만은 좀 이런 겁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는 생활의 규정으로 볼 적에는 한 5시쯤 일어납니다. 5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참선을 2시간. 참선을 애부를 하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선언에서는 2시간 하고 아침을 죽을 먹고 나서는 뭘 하시냐면 전부 다 노동을 하러 나갔어요. 덜에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한 겁니다. 아침 점심. 그러면 또 저녁 때 돌아와서 일찍 조금 씻고 뭐 했냐면 저녁 때 2시간 참선. 그러고 나서 취침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해갖고 법문하는 시간, 소참하는 시간, 틈틈이 이제 조실스님에게 나아가서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만들어요. 인도에서는 안거가 안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중국에서는 2개가 있죠? 왜 중국에서 동안거는 중국에서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도의 하안거도 비가 오기 때문에 날씨 관계로 안거가 생긴 것이고 중국의 동안거도 춥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후 관계로 수행 생활의 규정을 만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인간이 새로운 사상으로서 그 시대에 맞는 불교 사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부처님 당시 불교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것이 있어. 그건 뭐냐? 정신은 똑같아. 정신을 활용하는 것, 전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자기가 교화주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에 얽매여서 끄달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일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외도가 된다 그랬죠.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의 생산 불교 교단을 완성했다 하는 점이 종교 개혁입니다. 왜 종교 개혁이냐? 계율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전통적인 계율에 어떠냐? 출가인들은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거나 하는 것은 계율이 위반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이 어떤 바람은 농사 짓는 바람은 내게 그 이야기 여러분 압니까? 왜 당신은 농사를 짓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까? 나도 농사를 짓는다. 당신네들은 육체노동으로서 땅을 농사를 짓지만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고 마음의 이제 밭에 씨앗을 뿌려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다. 그렇죠? 그래서 불법은 마음의 법을 닦는 겁니다. 현상법을 닦는 것은 중생과 외도들이 하는 것이고 불법은 마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심전을 개발한다. 그런다. 심전. 심전은 무엇이냐? 심지. 그래서 선의 법문을 심지 법문이라고 합니다. 밭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터전이죠.
일체의 모든 만물이 땅과 대지를 통해서 일어나. 그래서 대지성이라고 그랬죠, 어저께.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체의 만법을 만들어내고 일체의 만법을 이루는 것도 우리 마음이다. 그것을 밭에, 마음의 밭에다가 비유해서 심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유는 계율에 위반되는 사항을까지 무시하면서 왜 이러한 청규를 만들었냐. 이게 그 시대의 종교로 전개할 힘을 갖고 있었다. 그 힘이 무엇이냐. 그 정신적인 힘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말이지.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이건 부처님 법에 입이 된다, 이건 뭐 된다, 이렇게 해갖고 논쟁을 많이 하죠.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소금에, 한 주먹에 소금을 소유해도 되느냐, 무소유인데 무슨 그거 소유해서 안 된다. 십사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대소성의 논쟁이라고 한다든가, 계담 생활에서의 논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파가 돼가지고 부파 불교가 자꾸 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율 생활 규칙 하나가 논쟁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계율의 조목에까지 위반되는 것까지 하면서도 교단이 이렇게 새롭게 생산 노동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교화주의 정신적인 그 작용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 마주로부터 비롯되는 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그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이게 이러한 정신이 그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그 정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또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선종어록의 성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들의 저수를 논이라고 그러는데, 논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알기 쉽게 체계화시킨 것이 논이라 그래요. 근데 세친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은 것을 우리가 논이라 그러죠. 대성 기실론,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전 논입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 선생들이 이제 설법하는 내용, 일상생활 행동하는 거, 또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선문답, 이러한 잡다한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장르를 새롭게 출현한 것이 누구냐? 중국의 선불교입니다. 논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하나의 어록 형태의 모델적인 역할도 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선종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독창성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